이리 오너라 이리 온. 되게 민감한 이슈죠. 어떤 사모펀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크레딧 담당자 이태훈 연구원이랑 또 금융 담당자 전배순 연구원이 같이 자료를 썼고요. 그냥 조심스러운 주제지만은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61회고 그렇게 됐네. 그러면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금융업종 담당하고 있는 전배승입니다. 크레딧 이태원입니다. 예. 방금 시작하기 전에 좀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더 가라앉아 있는데 하여튼 조심스러워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근데 항상 이런 걸 말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어떤 상황이다. 네, 그 얘기 정도로 보셔야지. 저희가 무슨 알 수도 특별한 없고. 이제 쟁점이나 사실 이벤트보다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요새 사모펀드 이슈 갖고서 이게 정치 이슈화되고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같이 중립적일 수는 없지만은 용어조차도 좀 오히려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향이 되게 높거든요. 용어조차도. 그래서 이게 엄청난 뒤에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사를 보면 반복되어 왔던 어떤 탐욕의 역사?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과 좀 일종의 최근에 흘러가는 자금의 동향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이제 자료를 더하고 이제 크레딧 담당자하고 같이 작성을 하게 됐고요. 또 저금리 환경이 심하니까 뭔가 수익률은 일들은 찾아야겠고.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보면 볼수록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그 과정이 생긴 거 아니야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투자자에게 좀 손실을 좀 전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할 말을 꼭 하는 거. 네, 유감스럽지. 잘못한 거지.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한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 전체를 반성해야 되는 이슈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큰 어떤 음모가 있어서 뭔가 조직적으로 횡행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 어떤 그 금융 개개인의 어떤 의무, 도덕적 의무 이걸 저버린 사건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 거고 이걸 갖다 무슨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모펀드의 현재 이슈가 뭐고 쟁점이 뭔지부터 얘기합시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모아볼 수 있는 데이터와 지표상으로 좀 이제 현황을 파악을 먼저 해봤고요.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현재 사모펀드의 현황들인데 보면 공모펀드가 이제 저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익숙하신 개념일 텐데 실제로 이 공모펀드의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인 설정 잔고, 그러니까 펀드 잔액이 한 200조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는 모습인데 사모펀드를 보면은 이게 한 10년 전에만 해도 100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400조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른 이제 성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고 결국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거 없이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한다, 간접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공모보다는 사모가 지금 대세가 돼버린 이런 이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작용이나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모펀드 내에서도 좀 부문별로 첫째, 저 처음 들으면 공모는 뭐고 사모가 뭔지 조차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거야. 공모는 다수 설명을 좀 해주죠. 네, 공모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명 이상의 이제 투자자에게 이제 모집 및 공개 청약을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이제 그래서 증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자기가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라고 좀 공시를 하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사모는 이제 49명 미만의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 청약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제한이 돼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거에도 이제 제한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모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자금이지만 이게 일종의 모자형 펀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사실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조금 취하고 있는 게 실적으로는 이게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한다는 차이가 있지 않나 약간 더 아무래도 좀 더 사모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를 좀 상대로 해서 투자를 펼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구성을 이제 보면은 이제 2019년 작년 말 기준으로 412조 원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급성장을 했던 거고 이 펀드 안에 담겨져 있는 자산들의 성격이 결국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자산 형태의 펀드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그 이슈의 출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산들의 특성은 이제 태생적으로 유동성이 좀 낮은 자산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혼합자산 펀드 같은 거에 이제 그 들어있는 자산들은 뭐 이제 메자닌 채권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를 띠면서 유동성이 낮은 일반 상장된 회사들도 있지만 비상장된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유동성이 낮은데 그거에 이제 적절하게 환매에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유동성 이슈가 불거지게 된 배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내용들을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금들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결국 이제 그 전체적인 금리가 계속 하락 트렌드를 보이다 보니까 저금리 환경에서 뭔가 이제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추가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았던 거고 전통적인 이제 금융자산 차입도 좀 더 쉬워진 거죠. 네. 금리가 낮으니까. 조달을 금리가 하기도 낮았으니까요. 쉬운 측면이 있고 이 방금 말씀드린 상품들에서 이제 제공하는 금리 수준은 상대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이게 뭐 한 적게는 한 3, 4%에서 많게는 한 7, 8%까지 이제 확정 금리를 준다라고 이제 그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고 많은 자금들이 집중이 됐던 부분들인 거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7페이지 내용이고요. 결국 그 이 유동성의 미스매칭, 그러니까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사모펀드의 태생적인 그 성격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참 낯설지만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네, 이게 별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돈을 더 모집하고 싶으면 개방형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네. 돈을 들어와서 만기 그 채권 같은 것들은 사실 만기가 다르잖아요. 사실 돈 달라는 시점이랑. 네.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환매 그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좀 비유동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매매 체결과 어떻게 보면 환매를 즉각적으로 상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장외 주식 사고 뭐 네. 매자닌 사고 이러면은 이게 돈 딱 현물 주식이야 팔아가지고 며칠 지면 되는데. 잘 안 팔리는 그렇지. 자산들이라. 유동성이 적은 네. 것들 그래 미스매칭이 좀 문제 네.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이 편입이 됐는데 이거를 개방형으로 팔았냐라는 그치.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판매하는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폐쇄형으로 이걸 팔아서 뭐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방형 형태로 팔아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형태로 판매를 하면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니즈가 조금 서로 이제 그러니까 운영사들이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판매사가 어쩌면 많이 팔기 위해서 네. 수익을 내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하여튼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부분도 굉장히 부분도 컸어요, 상당히 사실. 크게 네.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 이자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이 그러니까. 되고 있는 환경이니까 그들이 이제 비이자 이익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그 수수료 수치를 하는 상품들을 많이 좀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그 이 상품들에 수반되는 위험이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팔리다 보니까 단순히 뭐 4%, 7% 수익률을 주는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형태로 이게 되면서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됐던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기저에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었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제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8페이지에 있는 이 언론상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건 계시겠지만 아주 쉬운 개념이니까 TRS라는 걸 좀 이해해 놓으시면 이 사태 본질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개념은 또 저희 전문가이신 네, 저희 제가 이태원 연구원이 네. 간략하게 또 사실 저번에도 이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치. TRS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총수익을 양도하는 수합 거래거든요. 그래서 즉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사모펀드한테 투자 총수익을 양도하는데 그 투자 총수익이 당연히 이제 CB에 대한 어떤 투자 총수익이죠. 그 CB를 뭐 예를 들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그 수익, 그 수익을 주고 대신에 이제 사모펀드든 그 대가로 이제 어느 정도 약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구조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이분들이 이제 살 때 이걸 100% 자기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즉 이제 증권사에서 대신 사주고 대신 이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대신에 일부분 정도를 이제 사모펀드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증거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손실을 봤을 때는 먼저 얘네들한테 돈을 네, 이게 사실상의 PBS사한테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펀드를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그치. 이 TRS 자금은 채권인 거고요. 사채권자인 거고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일종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회사가 청산을 할 때 먼저 이 사채 우선권이 그치.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로 이 자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빼갈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있는 그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TRS 계약이 돼 있는 데서 먼저. 사실은 뭐 TRS라고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뭐 저희 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주식 신용거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TRS라고 그렇죠. TRS는 해석할 사실 수 일반적인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총수익 수합의 개념인 네. 거고 이게 이번 이슈에 이제 포함이 됐던 거는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중에서 이 헤지펀드와 관련된 그 PBS 서비스라는 네.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TRS가 차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정책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나 이제 금융당국이 아무래도 이 그 증권사들을 IB로 좀 성장시키고 뭔가 이제 해외 IB들이 하는 이런 형태의 PBS를 장려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TRS에 대해서도 뭐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규제나 이런 게 없었던 게 그런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펀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레버리지 수단인 거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펀드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었고 또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좀 문제 이슈가 생기면은 항상 그렇듯이 차입과 레버리지의 그 이제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희한해서 요새 이제 이 TRS가 회수하려고 하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회수하지 말고 있어라 문제 되니까.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데 신용 같은 거 빨리 회수하지 말아라. 네. 신용 담보 대출해 준 거 이거 아니야. 똑같은 주택담보, 개념인데 네, 갑자기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사실.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건 또 이제 배임과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이기 나는 때문에 운용사 계신 분들도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뜬금없이 갑자기 돈 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막 어쩌면 항상 그것도 있지만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회수해가지고 이거 리스크가 크다는데 알고 싶고 이게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룰이. 그리고 이 레버리지의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인 거고요. 그치. TRS는 이제 그냥 일반 법규상으로도 200%까지 이거를 차입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에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면 400%까지도 이제 이거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펀드 수익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그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TRS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손실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까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금들이 많이 이 조금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사모펀드로 자금이 모였고 거기에 이 추가적인 레버리지 수단이 들어가면서 일종의 좀 그 위험에 대한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뭐 좀 특정 펀드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인 이슈나 이런 게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고 이게 결국 앞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초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시장에서 어떤 식의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지금 그 라임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들 중에 환매 연기된 펀드가 현재는 4개가 있고요.
이 4개 중에 2개에 대해서는 실사 결과가 발표가 돼 있는데 그 2개의 펀드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는 CB나 BW 같은 상품들이고 메자닌이라는 게 원래 그 네. 주식가 가운데층이라고 하는 네. 거고 뭐 이탈이 말인데 뭐 하여튼 어디 층이 연결해주는 그치. 중간 주식도 아니고 형태인 채권도 거고. 아니고 뭐 이런 하이브리드 증권 하이브리드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는 그쪽 시장에 대한 파급 영향을 저희는 조금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왜냐면은 유사한 그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위험 요소가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는 15페이지를 조금 봐주시면요. 라임 사태 결선료 이런 것들은 뭐 기사화된 거니까. 네, 뭐 세세한 숫자를 사실 뭐 이렇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좀 추후적으로 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자닌 시장의 성장하고 사모펀드의 성장은 사실 이렇게 동반 성장을 그쵸. 했던 거고 연평균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5년 정도 연평균인 메자닌 시장의 발행 규모가 3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은 이제 소위 물밀듯이 들여오는데 이게 좀 그 정밀하지 못한 형태로 투자가 될 때는 조금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부 CB나 BW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동향을 조금 확인해 보면은 조금 슬로우한 그런 이제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고 다음 1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CBBW 행사 규모와 코스닥이 상관관계를 많이 가져가는 변수인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출렁하거나 하게 되면은 또 비슷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실 라임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코스닥이 한번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뭐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꼭 라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 시장에서 메자닌을 통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그렇죠. 수익인 왜냐하면 거고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이 있잖아요. 리픽싱이라는. 네. 네. 또 좀 설명을 좀 리픽싱에 해드리죠. 대해서 또 이게 이제 어쩌면 한국에 있는 가장 어쩌면 이 투자의 매력을 높여줬던 변수였고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네. 아는 사람끼리는 다 알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네. 결국 리피싱과 그리고 또 누가 뭐래도 저번에 코스닥 벤처 저 정부 정책도 네. 포함되면서 리피싱부터 설명을 해주시 이게. 네, 그게 이제 제가 전환사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CB라고 하는. 근데 전환사채는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채권의 사이에 있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게 채권이긴 해서 이자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유사시에는 제가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환권을 어떻게 결정짓게 되냐라는 건 이제 전환가액의 어떤 그 전환가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 100원이면은 뭐 전환가액이 뭐 주식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80원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전환 비율이 한 80%뭐 이렇게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주가가 코스닥 발행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80억의 그 전환 비율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내려가 버리면 80이 아닌 거지 뭐. 네, 정확히는 이게 주식수와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주식수가 주식수는 죄송합니다. 주식수는 동일한데 이게 결국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채권 하나랑 주식 하나랑 교환하기로 했는데 채권 하나가 없어지고 주식 하나가 생기는데 그 주식 하나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환권 메리트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환가액을 재조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고 그래서 전환가액을 예를 들어서 채권 하나당 뭐 6,000원짜리 주식이 만약 6,000원이면 제가 뭐 정확하게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숫자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식 하나랑 채권 하나인데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 내려갔어도 전환가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들으면서 엄청 어렵게 생각하겠다.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부여해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손이 안 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는 별 손해가 없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되니까. 정확하고 이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 수구와 막 원화와 가치를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더 많은 주식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채권으로 더 많이 교환할 수 있게 완전 망해가지고 되면서 휴지가 되지 않으면 네. 이거는 제로가 계속해서 아닌데 주가상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지. 주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손실이. 그래서 덜 보유하기도 좋은 게 네. 주가 이거 빠져. 네. 그러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재평가해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든 조정해가지고 네. 평가손이 안 나게 만들어주고 그냥 네. 이자 받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애매한 채권이거든요. 시장 상황이 좋고 유동성 여건이 좋으면은 투자자도 좋은 거고 발행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 여건이 메자닌 시장에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발행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거든요. 그 악영향이 이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자금에 대한 이 발행과 공급이 원활하기 좀 힘들었던 회사들한테까지도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딱 이게 돈줄이 막혀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사태가 좀 커지게 되는.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문제는 있는. 뭐 말 나온 게 좀 더 들어가면 이런 좋은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렇죠. 사실 이렇게라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 자금. 해주면 그거를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뭔가 모험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근데 지금 계속으로 문제는 생각을 정말 안 했던 좋은 거고. 회사야. 돈도 빌릴 수도 없어. 근데 그런 데들이 막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그다가 주식수 막 내려와 있을 때 주식수는 엄청 늘려놨게 해놓은 다음에 어느 날 주가가 상이 좀 좋아지면 빵 돌려가지고 전환시켜가지고 그렇죠.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좋을 때는 이게 알고 봤더니 휴지인데 네, 그렇죠. 그런 게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내려갈 때는 사실은 이게 사실 저희가 아무리 뭐 자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뭐 부도나는 기업은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부도나는 걸 오지만 막는 게 사실은 능사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행 여건에 상당히 좀 이제 그 변동성에 취약할 이제 기업들이 태생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케이 진행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급 영향은 저희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메자닌 시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 펀드 비중이 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부동산 펀드에서도 조금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쪽 역시 결국 이제 그 환매에 대응하기 힘든 비유동성 자산이고 시장 환경이 좀 안 좋아질 때 그 뭐 실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글로벌리 부동산 시장이 사실 한 10년 정도 계속 호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가격이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금융기관들이 투자했던 이제 물량들 중에서 재매각, 이제 셀다운이라고 하는 물량들이 지금 조금 쌓이고 있는 상태. 셀다운 용어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어떤 걸 물건을 받아 증권사가 다 떠안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또 셀다운해서 제2차, 3차 투자자들에게 이거를 위험을 줄이는 네. 방식이죠. 위험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수되는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우리가 거고. 자본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쓸 수 있는 자본은. 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료를 보다가 부동산 요번을 쫙 넘어가셨는데 하여튼 네. 부동산 시장 현황도 펀드 사람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기관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 펀드는 사실 기관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치.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보험사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증권사 저희가 이제 일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영역이 다시 호조를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제 우리 두 명 특히 전배승 연구원 저때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도 뭐 이런 관련된 IB 엄마다 맨날 FPC 관련해서 설립 검토 우리가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리서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증권사의 주 수익원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 부동산 PF라고 하는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PF 사업의 본질은 하여튼 뭐 이 부분인데 이쪽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지. 내가 알기로는 전혀 근데 이 부분과 사실 사모펀드는 별개의 이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이 넣어놨길래 이 자료를 왜 실어놓은 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금융권 전반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만약 이게 정말 부실조화돼서 이쪽까지 건드면 금융위기야 금융위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아직 그런 전혀 시그널은 없다.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해외 몇 개 그 펀드에 있어서 이제 일종의 그 뭐 실사 미비
내지는 뭐 카운터파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태훈이 있는. 표정은 되게 또 불만스러운 표정인데. 아, 이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은 근데 왜 뭐가 불만인데? 이게 사실 변호사 위험해?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결국에 신용중개에 나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드 서치에 일어나게 되고 좀 위험 자산으로 투자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좋은 상품이 줄었죠. 네. 왜냐하면 PF에 대해서 할 만한 것들이 막 줄었지. 네. 근데 그건 사실이지만 뭐 당장 그래 그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의 이제 결론은 22페이지이고요. 결국 뭐 아직까지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이 몇 개의 부실 펀드가 만약에 계속 이런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유사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메자닌이라든지 부동산 펀드로 이러한 이제 펀드런이 조금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개별 펀드의 신용 이벤트가 전체적인 사모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로 확산되는 거를 좀 이제 미리 조금 포착을 하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인 거고, 그럼 당장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이게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제 결국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금리의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좀 저금리 여건이 유지되고 아니면 어쩌면 지금은 상황은 사실 보면은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오히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자금 공급이 이쪽으로서 계속 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 터질 이슈는 아닌데 뭔가 이게 긴축으로 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러한 그 저희가 예상한 리스크 시나리오가 조금 더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저금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그리스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저렇게까지 나는 오르는 줄 몰랐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과거에 내가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두 편의 영화입니다. 하나는 다 많이 봤던 빅숏이라는 영화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트렌치 얘기하면서 이렇게 트리플 네. B 같은 게 빠지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 그 저기 금융위기와 현재 사태를 비교한 것도 저희 두 번째 챕터에 저 이태원 연구가 제가 그래. 얘기를 해준 설명도 거기 있고. 때문에. 또 하나는 마진콜 영화인데 알았어,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쉬지 않고 바로 갈래? 아, 예, 태훈이가 알겠습니다. 뭔가 폭발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제 챕터로 연결되는데 24페이지고요. 이 유동성 위기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전형적인 편입니다. 아시는 거와 별개로 좀 상당히 패턴이 좀 정형화돼 있고 결국 등장인물만 바뀌면서 이제 이 내용이 진행되는 편이거든요. 즉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충격을 전파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산 측면에서 전파하게 되는데,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손실이 이제 뭐 라임 같은 경우에는 뭐 환매 중단이 있었겠죠. 그 이후에 이제 포지션을 축소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산 쪽, 즉 대차저표에서 이제 왼쪽 차변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이제 자금 조달 사이드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금을 저희가 공급을 받을 때 단기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조달할 때 이 동시다발적인 단기 자금 수요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뭐 상환이 안 되고 차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도가 되게 되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산과 자금 조달 측면에 이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별로 이게 사실 별개의 것처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합쳐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 대상인 자산은 이제 잘 안 팔리고 급하게 팔려고 하면 결국 가격이 훨씬 떨어지게 돼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서 누적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레버리지를 꼈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 레버리지 관련해서 부실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상황에서 좀 선의의 피해자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정 회사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네. 그것도 편이죠. 이렇게 거기도 전 문제가 없었잖아 사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 레버리지를 써서 네. 이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네. 조금 이제 근데 관리에 이제 집중하는 이런 거라는. 예는 아까 말했지만 뭐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내가 아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자산을 금매각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네. 그건 통제해주면 문제는 안 되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사실 전파된다는 게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이제 결국 연쇄적인 펀드런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고, 그게 이제 TRS를 통해서 발생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라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게 TRS 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증거금을 인상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 자체는 사실은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다른 펀드에서는 결국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른 펀드는 결국 자산을 매각해서 그 유동성 문제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좀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파된다는 측면이 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어떤 특정 사모펀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따라서 금융위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통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적절한 개입이었다 봐요 저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굉장히 뭐 과거에 뭐 미국의 금융위기 때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부실화된 여러 가지 부동산 채권들 같은 섞여서 문제가 된 거라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자산을 금맥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 유동성 확보를 네. 위해서 운용사들이 자산을 금맥하고 되면 이게 연쇄 반응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네, 말 하우스는. 맞습니다. 네. 그거를 미리미리 통제해 준 거는 적절한 개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요. 알았어.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개방형 펀드라는 건 사실은 좀 더 증가하는 추세이긴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개방형 펀드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배 이상 성장했고 이제 현재 55달러 규모를 이르는데 반면 이제 펀드 유동성 지표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현대 내에서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자 환매가 갑자기 있더라도 내부에서 어느 정도 현금 및 현금 수장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 추구에 의해서 이제 좀 내부 보유 현금을 아무래도 좀 수익 나는 자산에다 옮긴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회사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유동 자산이긴 한데 그게 이제 개방형 방식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좀 증가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저번에 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유동성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금융위기랑 좀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이 비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정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시장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자산들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 평가보다는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네네. 항상 거기에 네. 개입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사무사채라든지 아니면 뭐 매자닌 이런 것도 사실 공정 가치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매니저 입장에서는 산출이 쉽지 않다라는. 그치, 이제 산출이 쉽지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좋아. 왜냐면 이게 막 변동이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게 되는 거고. 그치. 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격이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빠지는 게 뭐 물론 이제 수익 측면에서 나쁘게 여겨질지 모르는데 리스크 자체는 사실 그 과정은 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충격이 발생했는데 가격 지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거를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교할 거는 뱅크론 펀드랑 하이힐드 펀드인데 사실 둘 다 신용 위험은 비슷비슷한 면이죠. 사실 둘 다 뭐 부도날 가능성 높고. 근데 수익률은 상당히 좋죠. 하이힐드가. 네. 하이힐드가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죠. 네. 위험 자산 선호할 때는. 네. 근데 이제 두 펀드는 이제 신용 위험 정도는 비슷한데 이 유동성 위험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뱅크론 자체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시장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정 가치 평가를 받는 자산이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뭐랄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치 평가하기도 좀 쉽겠죠. ETF도 있고 하기 좋아. 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뱅크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변동금리 채권이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왔다 갔다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자금 유출입이 급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환매 리스크가 높긴 한데 이게 결국 좀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딱 이게 사실은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이 비유동성이라는 게 좀 증가합니다. 즉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런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산이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뱅크론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금 유출이 많아지고 좀 레버리지가 올라가면서 자산 급락이 동시에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 이제 사실 저희가 펀드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로 쳤을 때 지금 유동성 위기가 닥쳤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겠죠. 근데 보통 팔리는 거는 이제 유동 자산을 먼저 팔리기 때문에 점점 남아 있는 자산들은 비유동적이 되고 더 비유동 자산들을 네, 갖고 점점 제 레버리지는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점점 더 이제 손실이 찍히기 때문에 환매가
예. 표현하는데 빨리 도망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도 자금 회수를 빨리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비 올 때 우산 네, 뺏는다라는 비올 때 우산 뺏는다가 이제 많아요.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전매수 연구원 사실 어떤 특정 펀드가 유행을 하면 네.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돈이 막 몰릴 땐 괜찮은데 막 빠져나가서 펀드가 쪼그라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생하지 않아? 뒤따라서 들어왔다가 그렇지. 항상 보통 이제 그런 일단 빨리 나오는 게 나아요. 네, 그렇죠. 그 빨리 나오다가 이제 펀드런 일어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비유동적인 자산이 이제 보통 펀드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회사채는 좀 비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특히 이제 자산 속성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이제 성과가 사실은 좋을 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과가 좋을 때 당연히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거보다는 성과가 나쁠 때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야. 이게 참 뻔한 얘기인데 이게 안 돼. 항상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이제 게 안 바뀌어. 후행적으로 나타나고 확인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일종의 이제 버블과 이제 그 버블의 그러니까. 붕괴 역사랑도 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걸 우리가 시기를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거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논리적으로는 지나고 나서 데이터를 보면 참 그때 그게 말이 맞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당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는 소위 뭐 부자가 된다는 파리하는 사람들만 네. 난 더 사기꾼이라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라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물론 자기가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운이 좋게 돈이 있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시작하면 첫 단추를 잘 매서 잘 된 경우는 봤지만 영원한 위기는 별로 없더라고. 그 아까 뭐 영화로 말씀드렸던 빅숏도 그럼. 결국 그 주인공 그 우수한 분들도 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이제 빅션 영화에 버텼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는 거기 영화에 보면 몇몇 펀드가 나올 거예요. 잘 성공한 애들 몇 명 조합을 보여줬을 거야. 근데 네. 대다수가 2005년에 부채 시작 꺾였을 때부터 그걸 했어요. 꺾인다고 베팅을 했는데 나머지 손도가 다 망해버렸고 살아남은 애들이 위너가 된 거야. 살아남은 애들이. 사실 3년이 걸렸어. 맞아. 3년이가 2년 뒤에 그 터졌어. 그러니까 2005년부터 맞아. 미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의심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어스턴스가 파산됐던 게 뭐 2007년 실제로 말 미국 부동산의 위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그거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말도 있었어. 뭐 좋은 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태훈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자산 속순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사실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영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LF 우드포드 에쿼티 인컴 펀드의 환매 중단 사례인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상당히 좀 뭐랄까 유사한 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나도 이걸 넣어놨길래 네. 이게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고 네네 맞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글로벌하게 네, 별로 크지 않았어. 네. 그건 알지. 이게 네, 1년 만의 맞습니다. 문제였다. 그렇죠. 네. 지나갔지만 네. 이게 금융시장이 난 그때 사건 되면서 되게 문제가 될 줄 알았어 이게. 근데 이게 딱 넘기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돈이 정말 많구나. 그렇죠. 그 무슨- 뒤로도 난 그 약간 시그널로 봤었던 사건이야. 그 뒤로도 이제 금리가 사실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거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때부터는 이미 이제 서구권 국가들은 이 사모펀드를 조금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노력들도 좀 있었던 거고 사실 이 종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금융 역사를 봐왔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헉, 뭐야? 이거 전염되는 거야? 요새 맨날 전염 네. 하는데 컨테이전이냐? 민감한 단어를 그래서 근데 놀란 거지. 이런 근데 놀랐었는데 그냥 완전히 무슨 개별 사건처럼 지나갔다니까 이때. 근데 사실 레버리지를 아마 안 끼고 있어서 그랬던 건가?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설명 좀 해줘. 나도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네, 영국에서 이제 좀 큰 펀드였던 모양입니다. LF 우드포드 에퀴티 인컴 펀드가 이제 6월 3일날 환매 중단을 했는데요. 이게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6월 3일날 환매 중단 전까지 점점 그 벤치마크 대비 NAV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을 뜻하냐면 투자들이 자금을 뺐다 이거고요.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소형주 투자 비중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소형주 투자 비중을 올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드 창출을 추구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환매 중단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맨 처음엔 이 회사가 이 펀드가 비상장 회사 투자 한도를 10%가 이게 영국에서 정해져 있나 봅니다. 영국이라기보다는 그 유럽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도를 좀
어겼습니다. 한도를 그 2018년 2월과 3월에 위반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영국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는데 즉 이제 유동성 버켓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7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 몇 퍼센트, 뭐 한 달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 몇 퍼센트, 뭐 반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 몇 퍼센트 이렇게 버켓을 나눠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잘 지내다가 또 2019년 3월 돼서 이제 이 펀드가 포함한 세 종목이 이제 거래 중단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 코스닥에서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세 종목이 거래 중단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보도에 의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시에 의무가 없어서 공시를 안 했는데 관련 뉴스가 이제 보도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점점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환매 요청이 엄청나게 쇄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한 이제 펀드 NAV의 8.2%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정상적인 환경에서 펀드 자금 유출이 한 1% 정도였다는 걸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투자 자금이 한 순간에 쏠려서 결국 환매 중단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6월 3일 날 환매 중단을 선언하게 됐고요. 그 이후는 사실 청산하게 됐고 이게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사실 환매 최근에 펀드 재개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금융위기와 현재 이 사모펀드 유동성 시나리오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금융위기와 지금 현재 사모펀드 사태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그 구조 하에서는 이제 트리거가 필요하고 그게 취약성을 보유한 어떤 구조에서 번져서 그게 균열이 크게 전파된다. 이런 논리를 제가 드렸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즉 부동산 시장이 꺾여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었죠. 현재는 이제 어떤 환매 중단이 일어나게 돼서 그게 좀 유동성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었었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취약성 보유 어떤 상황이 이제 구조화 금융이나 뭐 복합화세 상품, 즉 이제 뭐 MBS나 CDO 뭐 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취약성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사모펀드의 어떤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복층 구조 이런 걸로 사실은 좀 취약성이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CDO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CLO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CLO나 CDO나 이런 거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 펀드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손실 부담만에 구성해놓은 거니까. 구성해놓은 것과 비슷한데 이게 결국 CDO의 CDO처럼 이게 복합적으로 이거를 CDO를 만들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금융당국에서도 모자형 뭐 구조를 해서 뭐 사모펀드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모펀드형으로 바꾼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다라고 금융당국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에서 좀 위험 자산으로 대출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현재는 이제 일드 추구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개방형 펀드로 좀 설정하게 되고 좀 비유동산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점 같은 경우도 결국 동의하죠. CDO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고 이런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메자닌이라든지 뭐 무역금융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좀 가격 지표로 이런 투명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부실 같은 게 발생하기에 은폐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게 뱅크론으로 통해서 발현하게 됐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펀드론이고요. 레버리지 수단은 이제 당시에는 좀 RP라고 해서 저희가 그 레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때 아마 최강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그게 사실 담보 대출이거든요. 담보 대출에서 담보를 주고 짧게 대출하는 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인데 그거를 통해서 보통 헤드펀드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땡깁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TRS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펀드에 보면 그래서 레포가 중요해요. 네,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포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여튼 불안해할 때마다 레포 발작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러는 상황이고 난리 납니다. 유동성을 이제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레포 설명을 해줘 그냥. 네, 레포 설명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맨날 얘기를 레포 하는데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이걸 잘 이해해놔야 최근에 왜 연준에서 저번에 어떤 사람 그렇게 비관적으로 그때 막 2019년 가을에 이런 일이 나왔고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거든.
그걸 축해 주십시다. 이거. 네, 그 레포 거래는 이제 뭐 은행이나 뭐 비은행 금융기관의 이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데요. 결국에 이제 뭐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담보 대출입니다. 즉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받는 입장이고 뭐 윤쌤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저한테 이제 공급해 주는 입장이라고 쳐보면은 저는 일단 제가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를 예를 들어서 뭐 105원짜리 담보가 있고 그걸 윤쌤께 드린 다음에 이 담보를 나중에 1일 후에 제가 다시 사갈 테니까 이 담보를 대가로 저한테 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거래가 성립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롤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담보를 찾아와야 되고 그 대가로 이제 제가 빌린 돈과 그 이자를 이제 윤쌤께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순간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윤쌤께서 빌려준 대가로 이제 이자를 수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즉 상당히 이제 좀 만기가 짧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은행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좀 계좌에다가 그걸 쌓아놓게 되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현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별로 손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좀 빌려주게 되고 그 대가로 이제 이자를 수취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 수익을 내는 거고 자금을 필요한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근데 이게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작년 9월에 발생하게 되는데 해석하게 보면은 이게 사실 뭐 단기 자금을 순간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지준금이 많이 뭐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무부가 뭐 단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뭐 그래도 법인세 납부 현금 수요와 겹쳐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돈이 모자르니까 갑자기 서로 돈이 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자를 많이 주고 빌려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못 빌리면은 이게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사 운영이 안 되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때도 해석이 돼 분명히 그 당시에 자금이 경색이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나 지준 같은 것도 너무 커졌고 네. 또 지준은 그냥 우리끼리 찍어놓은 거야. 그냥 은행끼리 민간과 중앙은행에서 그냥 어쩌면 자기들끼리 장부사만 기록한 거지 뭐 이게 돈이 진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레포라는 게 결국 이걸 보면서 온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레버리지 수단이죠. 금융기관 간의 이제 그럼. 유동성에 네. 대한 이제 그 상황과 리스크를 확인하는 네. 지표다. 근데 동시에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다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경직이 이제 전파되는 매개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TIS를 통해서 뭐 증권사에서 뭐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펀드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주신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근데 사실 존재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화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행의 위험 대출이 이제 뭐 부실 투자가 이어지면서 거기서 은행이 이제 좀 손실을 떠안게 되고 뭐 그 과정에서 뭐 금융기관 그 정부로부터 구제금을 받게 돼서 뭐 사태가 수습되는 그런 양상이 이제 2008년도에 벌어지게 됐다면은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지금 신종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역할이 지금 다 분산된 형태입니다. 뭐 판매사 따로 있고 운영사 따로 있고 뭐 투자자 따로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 자체를 저희가 누군가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금융기관이 해야 될 일은 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서 어떤 신용을 공급하게 되면서 그거를 원활하게 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 금융기관에서 조금 손실을 떠안는 형태에서 이 사건이 수습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형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사실 배임 이슈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배임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이 이런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유동성 위기가 좀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좀 자금 유출 속도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상당히 이게 더 존재합니다. 가속화되는 기회가 된다. 네.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이쪽 지금의 사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대신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때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할 그렇지.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그게 없다라는. 적어졌으니까 오히려 이게 확대되고 비등 커지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봤는데 나는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 그러니까 거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때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은 금융위기는 아니고 일시적인 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런 회수 그치 이런 게 좀 유동성 일단 나타난다는 약간 거죠. 네. 유동성 어떤 위축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은 주기적으로 올 수 있지만 이게 뭐 무너지고 뭐 이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리가 왕창 가능성은 올라야 가능한 얘기고. 네, 낮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메자닌 시장이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 그 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연쇄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이 크레드 애널리스트 네. 맨날 저런 것만 얘기하네. 지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나게 되는 거고 자금이 필요한 가게들은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 사실은 이게 금융기관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태훈아 세상을 이렇게 너무 어둡게 보지 마. 근데 차이는 그러니까 재미있라고 하는 거야 지금 또 이거 차이는 오해들 하시겠다. 네.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건전한 기업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네. 지금의 사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그치. 보게 되는 거죠. 메자닌에 의존해야 되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뭐 저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대표적인 약간 회사들 분산해놨다는 느낌이거든. 네, 그러니까 같은 위기 경우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왜 위기 중에 느리게 뭐든지 이러냐면 그냥 서로 떠안쳐서 막 흩어놨어. 이게 언제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때처럼 그냥 한데 몰려가지고 막 그리고 금융기관 몇 개 또- 망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안 가는 것 같단 말이야. 네, 근데 또 하나 그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발생했던 뭐 MBS나 CDO의 레버리지와 지금 TRS의 레버리지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만나야 뭐 200%에서 최대 400%인데 400%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파급력은 뭐 저도 지금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급격하게 쏠렸던 자금들에서 뭔가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는 사실 지금이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지금 사실 소송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손실도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저는 한 최대 2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또 거기 3년 걸리고 이러면 사실 장기화되면서 뭐 질질 끌어지게 되고 그럼 금융기관들의 그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어떤 뭐 당장은 손실이 부담되는 게 없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 더 좋다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알았어. 너무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일단 망하지 않고 이런 거면 괜찮다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니 이거 그다음에 네. 조 얘기도 좀 해줘. 지금 이제 영어가 이런 상황들인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되게 흥미로웠던 페이지가 네. 유럽 상업용 부동산 유럽 사람이 사지 않는다. 한국에 가서 사지 않았어 많이. 약간 이거 그건 이제- 설명할게까지. 네, 그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그게 한 2004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 근데 이제 자국 외 투자자 거래 비중도 상당히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물론 사게 되는 것도 많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는 것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을 때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이제 지역별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한 부동산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빠졌을 때 다른 부동산 시장에서 또 이게 연쇄적으로 가격이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호 연계성이 유럽 증가해야 상업용 된다. 부동산 들어온 게 결국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네.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쪽이 흔들리면 네. 그런 것보다 까니까 연쇄적인 또 신용위기가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의문하게만 봐. 근데 유동성이 많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 아니야.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 유럽뿐만 아니라 항상 오르는 곳의 부동산은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주변 지역 사람들이 투자 수요가 더 네. 많죠. 뭐 내가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 자꾸 농지거리를 얘기하냐면 많은 경우에 이제 버블의 끝은 먼 시간을 많이 고민해요. 우리가 직전 기억에 종속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 네.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이후에 도대체 뭐 어떤 상관관계 깨진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산업도 뭐 금리가 오르면 뭐 시크릿카드 이런 뭐 섹터부터 그리고 뭐
물동량과 GDP 관계도 다 깨졌고 돈도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뭐 약간 경기가 살아나서 주시장이 되고 이것도 아니야. 작년 증시가 됐던 이유는 연일 금리 내렸었거든. 이거의 근본적인 구조적 적응 환경인 것 같아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제될 때는 뭔가 다른 뭐겠죠. 그 구조 자체가 깨질 텐데 전혀 그런 징후가 나는 안 보여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저희 뭐 그러니까 제 파트에서 이제 그 앞서 결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고. 그럼 우리나라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정배스 연구원이 이제. 네, 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금융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거의 좀 많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금융주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인 건 부인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직접적인 손실과 이제 간접적인 손실을 나눠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이 공표가 된 그 라인 펀드의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크진 않습니다.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그 이제 특정 회사에서 제공한 뭐 TRS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손실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이제 그 규모가 좀 유동적인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보도된 자료를 이제 기초를 해서 페이지 53페이지의 가운데 이제 보시는 그 테이블로 예상 배상 금액을 좀 추정을 해봤고요. 각 금융기관별로 판매한 금액들 중에서 손실률을 한 50% 정도 펀드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배상률을 이전에 이제 DLF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 40에서 80% 정도 배상을 해줬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은 대형 금융기관들 기준으로 이제 적은 데는 뭐 500억도 이제 안 되는 규모고 많은 데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규모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뭐 3조 이상씩 뭐 이렇게 버는 회사들이니까 실제적인 어닝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간접적인 손실을 조금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일종의 그 이자가 아닌 비이자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가 은행들이 앞으로는 조금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권별로 사모펀드의 판매 잔고를 보면은 이제 상위사들 같은 경우는 한 4조에서 많게는 뭐 5조 이상인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를 한번 판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1%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크게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그런 데까지 미친다라고 보면은 좀 추가적인 수수료 수익 감소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이 그 사모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닌데 은행에서 지금 사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라고 하면 이제 ELT 상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증권사의 ELS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전체적으로. ELS랑 어떻게 다른 거야 이게? 그 신탁 형태랑 증권 형태죠. 그러니까 T가 트러스트인 거고, 예. 그래서 그냥 똑같은 상품인데 이걸 이제 은행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ELT라는. 적지 않네.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일반 매스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상품인 거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특정 회사의 펀드나 이런 거는 일반 저희 같은 이제 고객보다는 사실 뭐 VIP 고객이라고 하는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하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다른 이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손실의 주체가 된다면은 이게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금융기관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뭐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했다 이렇게. 아니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손실을 봐도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사실 그러니까 손실의 범위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거는 이 ELT나 좀 그 일반화된 상품으로까지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그 금융업종 투자에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 58페이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규제가 금융업종 환경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모펀드 영역에도 이제 규제 이슈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은행, 뭐 증권, 뭐 또 간접적으로는 이제 보험사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그 비이자 이익과 자산관리 서비스의 위축
그다음에 증권사에 한정해서 본다면 뭐 PBS 사업이라든지 또 이 그 메자닌 시장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금융 관련된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간접적인 위축이 나타날 수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보험사는 사실 뭐 연관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이제 위기 시나리오로 만약에 갔을 때 해외 부동산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직간접적인 투자 수익률의 저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되고 심화됐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고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58페이지의 오른쪽 표인데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사모펀드 관련된 그 라인 펀드나 아니면 DLF나 아니면 이제 그 해외 부동산 펀드랑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금융지주들이 인식한 손실이 규모를 합치면 3천억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1분기에도 라임을 중심으로 더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지주 그다음에 각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그 어닝에 수익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아직 좀 이제 미결된 이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말하는데 저 어떻게 보면 약간 들으시면서 우리가 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것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전매수 연구원이. 뭐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이제 일원으로서 좀 이제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료를 쓰기까지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정 이벤트보다는 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접근해보자라는 거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자금의 집중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파급적인 현상은 경험적으로도 항상 좀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태원 연구원이 지적했지만 언제라도 발생해 있는 어떤 유동성의 어떤 그 펀드로 발생할 수 있는 그거를 막으려면 이게 좀 더 룰이 좀 더 정비돼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자본시장에 돈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각 기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인 것 잘 된 것 같아. 이게 나오면서 또 이번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뭐 지금까지는 계속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완화해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뭐 일종의 핀셋 규제 형태로 지금 대책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고 또 그 이제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불안전 판매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점도 많은데요. 투자자 분들께서도 사실은 안정적인 수익 같은 어떤 그런 단어에 좀 뭐랄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수익이 높은 거에 좀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 일도 얼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나도 한다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해서 이 자료 하자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무슨 어떤 엄청난 음모 무슨 엄청나게 뭐 이게 들어와가지고 사모펀드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 물론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다 장치고 금융상품이고 또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운용이 되면 좋은 건데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지. 전 그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신뢰의 어떤 저하로 이루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하 안 됐다니까. 네. 우리 태훈이 신뢰 아니야. 그렇지 마. 그래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 자료. 예. 이리 오너라. 이리요.